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도 참 굴곡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 저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시더군요.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흘리곤 했답니다. 저 또한 가장 중요한 순간 작은 선택 하나로 삶의 끝자락까지 밀려난 적이 있는데요. 거친 바늘길을 걸어오며 느낀 것은 순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였네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참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7남매 중 장남이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애정도 관심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제 기억 속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안아주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버지께서 저의 이름 단자를 받으러 간 날 무당은 제가 평생 재수없는 아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냉대하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요.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유난히 마른 것도 다 재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죠.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이런 냉대를 받았다고 동생들을 미워하거나 학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동생들은 그래도 형이고 오빠라고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거든요. 동생들은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구울 때면 어머니 몰래 저에게 고구마를 가져다 주고 소학교에서 빵을 받아올 때면 반을 나눠주었습니다. 못난 장남이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동생들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모진 말들을 견딜 수 있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비싼 학비 축내지나 말고 과수원 1손이나 도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죽거든 과수원을 열심히 꾸려 동생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을 대주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재수없는 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잘 따랐어요. 이렇다 할 재능도 없는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동생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의외로 과수원의 일은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한 곳에 앉아 집중을 해야 하는 공부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항상 생각했죠. 동생들 대신 과수원 일을 즐거워하는 내가 과수원을 이어받아서 참 다행이구나 하면서요. 그 후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도와 과수원을 일궜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과수원에서 자란 사과는 당도가 높아 찾는 사람이 많았고요. 덕분에 저는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35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결혼할 것을 권하셨죠. 그때까지도 여자와 제대로 된 만남도 가져보지 않은 저였기에 부모님의 말씀은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한 여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과수원의 일손이 부족할 때면 도와주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디 가서 번듯한 처녀를 만나 가정을 꾸리냐며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에 동의했어요. 여자분은 고아인 자신을 받아만 준다면 정말 감사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여자는 햇빛 밑에서 사과를 따서인지 얼굴빛이 검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요. 저는 못난 제 처지를 이해해주고 살림을 합친다는 여자만 있다면 낯빛 같은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희는 신혼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변고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저보다는 아직 어린 동생들이 걱정이었고요. 저는 슬퍼하는 동생들을 위로한 후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는 과수원을 이어받아 열심히 사과를 수확했어요. 아내는 상심한 저의 옆을 낮이고 밤이고 지키며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아내의 위로에 큰 힘이 났고요. 아내는 자신 또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다독거렸고 비슷한 처지였던 저희는 사랑보다 끈끈한 무언가로 얽혀 있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 아내는 저에게 첫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저희 부부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에게는 아들을 잘 키우자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과수원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죠. 하늘도 저희 부부의 노력을 알았는지 저희 사과가 지역 특산물로 선발되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아내는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전 아내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같이 못난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점 뼈마디가 보이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아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좋다고 소문이 난 약재를 구하 아내에게 먹이고 좋다는 병원을 데려가 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애만 탈 뿐이었어요. 문득 전 밝고 생기 넘치던 예전의 아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장날에 맞춰 밖을 나갈 것을 제안했어요. 아내가 평소 장날에 구경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아내는 기뻐 보이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던 중 저희 앞으로 중년의 여인이 지나갔는데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는 그 여자는 누가 봐도 무당처럼 보이더라고요. 무당은 아내의 앞을 지나가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병이 나도 단단히 났네. 어째 지금까지 살았냐?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신병이라뇨. 거 순진한 사람에게 아무런 말 하지 마쇼. 딱 봐도 만만한 사람 한 명 골라 한몫 단단히 챙길 요량인가 본데 괜히 아픈 사람 건들지 말고 가던 길 가십시다. 저는 수상해 보이는 무당을 경계하며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당은 기가 차닿는 듯 웃더라고요. 무당은 저고리 안쪽에 방울을 꺼내 흔들며 아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갑자기 무당이 방울을 흔들자 시끄러운 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아내만큼은 두 눈을 감으며 평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지 아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명줄을 잡아먹는구만. 지금까지 안 죽고 버틴 것도 용해. 내가 살다 이리 재수없는 사내는 또 처음 보는구만. 지 애미애비는 물론 아내까지 죽일 팔자를 타고났어. 이렇게 천한 팔자를 타고났어야. 무당은 아내가 가엾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렸고요. 이 불쌍한 건 일찍이 애미애비도 여의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꼬. 신기가 이리도 강한데 자기 짝도 아닌 사내와 한 입을 덮고 살아 얼마나 괴로웠을지 눈에 선하구나 아가. 지금까지 혼자서 아주 잘 참았다. 이제는 내가 널 살려주마. 예,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게 생겼어요. 아들 생각해서 참으려고 하지만 하루하루 산중상이 되어가는데 차라리 죽으면 편할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 좀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내는 이미 무당에게 휘둘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더러운 시장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함부로 아내의 마음을 들쑤시는 무당에게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네요. 아내가 불쌍하다면서요. 지 처가 죽어가는데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다니. 이제 옆에서 제 처 죽는 꼴만 지켜보면 되겠다. 뭐 그게 싫으면 5천만 원 들고 다시 찾아오시던지. 무당은 아내에게 자신을 신어머니로 모시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금방이라도 따라 나갈 듯 굴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아내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발악을 하며 저항했죠. 온갖 설득 끝에 간신히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네요. 아내는 집으로 온 후부터 계속해서 저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고생만 한 자신을 죽이려고 난리라면서요. 그러면서 당장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아내는 당장 무당에게 가야 한다며 악을 썼는데요. 물론 5천만 원이 큰 돈이긴 했지만 제가 돈 때문에 아내를 말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아내를 말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부모 없이 시골에서만 자란 아내는 세상 물정이 약했거든요. 사람을 쉽게 믿는 아내는 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기 좋았고요. 한 번은 다단계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정말 신병이 맞다면 다른 무당을 찾아가 보자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무당이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죠. 더 말리려 했지만 아내는 급기야 주방에서 날카로운 걸 들고 오더니 손목을 긁었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면서요. 곧바로 응급실에 갔지만 아내는 치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어요. 처음 있는 아내의 강한 반항에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수소문 끝에 무당을 찾아내고 그 손에 5천만 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무당을 신어머니로 모셨죠. 마리주와 신딸이지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내는 여기저기 무당에게 불려다니며 구판을 정리하고 운전을 하며 종노릇을 했습니다. 아내가 무당을 찾아간 후 전 아내의 얼굴을 보는 날이 없었네요. 물론 어린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항상 녹초가 되어 집에 왔기에 전 과수원의 일을 혼자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두 명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힘이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시킬 순 없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줄라매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일손을 구할 수 있었어요. 같이 일하게 된 아주머니들은 다들 착하고 손도 빠르셨는데요. 그 덕에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죠.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아주머니들은 손수 반찬도 가져다 주시며 정말 감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품삯을 좀 더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근심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어린 아들이 집에 혼자 있었으니까요. 언제나 아들을 챙기던 아내는 무당과 가깝게 지낸 후부터 아들에게 냉랭하게 대했거든요. 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들이 혹 갑자기 변한 어머니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둘째 여동생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한동안 자신이 아들을 봐주겠다며 흔쾌히 말을 하더군요. 그 후 여동생은 서울에서 내려와 아들을 보살펴 주었네요. 여동생은 어릴 적 동생들과 쓰던 방을 사용하며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어요. 물때가 낀 화장실을 청소해 주었고 벌레 먹은 쌀을 씻어 밥을 지어 주었죠. 아들과 저는 여동생이 지어진 따뜻한 밥과 깨끗이 손질된 옷을 입으며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못난 오라비를 도와주겠다는 여동생이 참 고마웠죠. 단 한 사람만 빼면 말이에요. 아내는 여동생이 집에 온 이후로 대놓고 싫은 티를 냈었거든요. 언제 자기 집에서 나갈 거냐고 말하면서요. 한날은 빨래를 개고 있는 여동생의 앞에서 방울을 흔들며 무당흉내를 내었습니다. 아가씨, 보아하니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것이 썩 좋은 인생은 아니네요. 뭐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 아가씨는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먹을 만큼의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가씨, 지금 회사에서 잘린 거죠? 그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아가씨 복이 간장종지만 하기 때문이에요. 복을 담을래도 그릇이 적으니 계속 넘쳐서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좋은 직장 갔느니 좋은 남자를 만나느니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고 혼자서 평생 일만 하면서 사세요. 새언니, 그게 시집도 안 간 시누이한테 할 말이에요? 만약 제가 정말 그런 운명이라고 해도 새언니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당한테 정신 팔려 집안 살림이고 과수원이고 돌보지도 않고 오빠랑 원준이가 안타까워서 일부러 시골에 내려온 게 누군데요. 새언니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오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 써서라도 막았을 텐데. 새언니랑 같이 사는 우리 오빠가 불쌍하네요. 어머, 아가씨, 팔이 안으로 굽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이 사람이 저를 만나서 고생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고생한 거라고요. 복도 치질이 없고 아내 귀한 줄도 모르는 남자 만나서 인생이 망한 거는 저라고요. 아가씨 오빠야말로 저한테 너무하죠? 제가 아픈 것도 다 이 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격분하며 여동생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동안 정민이가 원준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야? 나는 어떻고 신딸 노릇한다고 집안도 팽개치고 나간 당신 대신 집안 보살펴준 게 누군데? 적어도 정민이한테 고마운 마음 있으면 말조심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밥에 그나물이라더니 아주 지 동생이라고 싸고 도는 꼴하고는. 돈 내고 뭘 사주 그냥 봐준 건데 그걸 고깝게 들어서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꼴이라니. 내가 말 좀 아낀다고 정해준 운명이 어디 쉽게 바뀌는 줄 알아? 진작에 신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가 좋다고 이런 집구석에 붙어서 살아왔었는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 같은 인간이랑 안 엮이게. 과수원 물려준다는 당신 부모 말에 홀랑 넘어가 시집간 내가 한심한 년이지. 쥐뿔도 없으면서 동생들만 줄줄이 굴비마냥 달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나마 원준이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어. 애비 사주가 그 모양인데 자식이라고 벌 수 있겠냐고. 평생 칼자루 잡고 휘두르는 아들 뭐가 이쁘다고 그동안 끼고 돌았는지. 어머, 오빠 새언니 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미쳤나봐. 저게 사람이야? 새언니 진짜 사람 탈을 쓰고 어쩜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짐승도 키워준 은혜는 안다고 하는데 솔직히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 안 했으면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단칸방 월세나 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겠죠. 누구 운명 운운하기 전에 자기 인생부터 좀 돌아보라고요. 아내와 여동생의 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는데 화가 잔뜩 난 여동생이 당장 이혼하라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먼저 나갈 거라며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있던 어린 아들은 그 광경을 목격한 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어린 아들을 보며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네요. 어린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여동생은 경악하며 지금이라도 이혼하라며 난리였지만 저는 끝까지 앉아 아내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재수없는 여동생을 내보내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다시 서울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저더러 바보라고 말하면서 정신 나간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감싸냐고 했네요. 저는 그런 여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돈 봉투를 내밀었죠. 그동안 고마웠다면서요. 그 후 저는 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여동생이 도와주던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했거든요. 안에서는 집안일, 바깥에서는 과수원 일을 하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된 것은 아들의 미소였습니다. 아들은 유치원에 갔다 올 때면 퇴근한 저를 앉혀놓고 자신이 배운 한글을 읽어내렸거든요. 아들은 저와 다르게 참 총명한 아이였죠.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한글을 깨우치고 숫자놀이를 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보며 공부머리가 저를 닮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칼이나 휘두를 천한팔자라고 했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저와 다르게 똑똑한 머리를 가진 아들은 무슨 일이든 잘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건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네요. 한편 아내는 무당을 따라다니며 딴 사람이 되어갔어요. 신혼 초에 보이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요. 화장이라고는 모르던 아내는 어느새 얼굴 전체를 화장으로 떡칠하고 다녔습니다. 검었던 얼굴은 허여멀겋게 분칠을 하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말도 못 걸던 아내는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말을 했고 자식이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께는 자식 복이 없다며 악담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아내는 항상 남들에게 안 좋은 점만을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마을에서 아내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나빠만 졌어요. 저만 보면 아내가 이상해졌다며 한마디씩 거들 정도로 말이에요. 고심 끝에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신엄마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건 좋지만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생각해봐. 세상에 자기 빨리 죽고 복 없다는 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만약 보인다면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을에서 살 텐데 마을 사람들이랑 잘못 얽혀서 좋을 게 없잖아. 안 그래? 당신 설마 내가 사기라도 친다는 거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리고 자기들 팔자 안 좋은 게 내 탓이야? 지들이 그렇게 타고난 걸 가지고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억지로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노인네들 비위라도 맞추는 거야 뭐야? 내가 이러려고 신엄마 밑에서 신딸 노릇하면서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원준이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참을 수 없겠어?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무당한테 가서 신딸 노릇을 해도 좋고 집안 살림을 안 해도 좋아. 그냥 제발 예전처럼, 아니 예전에 반만큼이라도 언행을 조심해줘. 내가 왜 예전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전처럼 살 바엔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아. 당신한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행동했던 예전의 내가 좋겠지만 난 아니야. 당신이 팔자만 좋았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제야 확신이 섰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곧 떠날 사람처럼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당황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되려 저를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 이상은 말년에 쪽박차게 생긴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떠나는 게 맞아.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늙음하게 쪽박찬 당신 옆에서 비닐 천막보다도 못한 집에서 개고생할 테니까. 난 그러기 싫어. 어려서 부모 잃고 한평생 고생만 하다 살았어. 그런데 늙어서까지 당신 옆에서 눈 감을 때까지 고생만 하라고? 그렇게는 못 살지. 아니, 안 살 거야. 저에게 소리친 아내는 곧장 집을 나갔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내의 뒤를 따라갔어요. 곧바로 아내의 뒤를 밟았지만 날이 어두워서인지 아내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걱정돼 계속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내를 찾았죠. 하지만 땀방울이 등을 적시고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왔지만 아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하려 했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빠르게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20통 넘게 걸고 문자를 수백 통이 넘게 보냈지만 아내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제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아내의 빈자리를 눈치채서인지 아들 또한 아내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전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사과를 수확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혹시나 아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쪽지 하나를 남겨둔 채 과수원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저를 반기는 것은 빈 통장과 어지럽혀진 집뿐이었습니다. 아내는 피같이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혼자서 도망친 것이었어요. 아내가 무당을 만난 후 이상해졌지만 그럼에도 아내를 믿어줬는데 그래서인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멀쩡한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정말 처절한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쪽잠을 청할 때 아내는 제 꿈까지 불쑥불쑥 튀어나와 재산을 가로채며 도망갔죠. 도망가는 아내를 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내를 잃은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시간을 보냈네요. 폐인처럼 살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누워만 있는 저에게 냉장고를 뒤져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다주며 제 옆을 지켜주었는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보자는 의지를 불태웠네요. 처음에는 혼자서 아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앞이 막막했습니다. 생각을 하려고 해도 눈에 안대를 씌운 듯 캄캄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굶길 수 없었던 저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동생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제 사정을 들은 동생들은 군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동생들은 하나같이 저희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여동생들은 반찬을 가져오며 살림살이를 채워줬습니다. 남동생들은 과수원에 모여들어 저의 일손을 도와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동생들의 도움으로 천천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 깊이 상처를 준 아내 또한 차츰차츰 잊어가게 되었죠. 제가 과수원을 돌보는 사이 아들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커갔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울 만도 한데 못난 아비를 생각해서인지 힘든 기색 한번 보이질 않는 아들의 모습은 참 짠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늘 스스로 노력해 매번 전교 1등 성적표를 쥐어주면서 절 기쁘게 해주었네요. 아내는 아들이 칼이나 잡을 천한팔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힘이 되어준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죠. 저는 아들을 생각하며 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결국 전 농약 없이 당도 높은 사과를 만들어냈고 저희 과수원 사과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대기업 소속 식품회사에 다니던 동생은 저희 과수원의 사과로 사과 주스를 만들자고 사업을 제안했어요. 농약 없이 당도 높은 사과로 주스를 만든다면 대박이 날 거라면서요. 처음에는 동생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동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평생 시골 과수원에서 썩느니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결국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저는 동생과 함께 과수원 옆 작은 공간을 빌려 사과 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수차례의 실패와 좌절 끝에 저는 동생과 함께 사과 주스를 출시했네요.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농약을 넣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먹기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 후 저는 동생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사를 결심했죠. 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제 바람대로 이사를 온 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입시학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원래 머리가 좋던 아들은 학원 아이들을 금방 따라잡더군요. 도시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인문계에서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아들은 결국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죠. 동생들은 하나같이 아들을 축하해줬고요. 제 사업 또한 점점 커져만 갔어요. 사업이 점점 커짐에 따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생들 모두에게 같이 사업을 꾸려나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들은 그 제안을 흔쾌히 따라줬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5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혼자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저에게 재혼을 하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네요. 아내가 도망간 탓에 호적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속마음을 알게 된 동생들은 이혼 변호사를 섭외해 왔는데요. 변호사는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이면 혼자서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가정 파탄의 전적인 요인은 모두 아내에게 있었기에 일은 쉽게 해결됐고요. 저는 동생들의 도움으로 제 호적에 남아있는 아내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찾아왔어요. 바로 꽃집을 운영하던 여자였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지금까지 혼자 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혼자서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고운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운 그 여자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늙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다정하고 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단도 있었고요. 저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 또한 자신을 친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먼저 가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베개 밑에 머리를 들 때면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이냐며 눈물을 짓고 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가엾고 어여뻐 항상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제일 가까운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어느덧 결혼 4년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옛과 인연을 걸치고 본가로 넘어갔고요. 아내의 생일날 저희는 모처럼의 외식을 하기 위해 백화점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문득 내가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즐거움을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쑥스러워 아내에게 말은 못했지만 말이에요. 밤이 되고 백화점 폐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집으로 갈 채비를 하였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풀빵을 파는 노파가 있더군요. 늦은 시간까지 풀빵 장사를 하다니 전 의아했는데요. 아내는 마침 간식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한 봉지 사가자고 했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느냐면서요. 날씨가 더웠기에 저는 차 안에 에어컨을 틀어두고 아들과 둘이 풀빵을 사기 위해 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노파는 딱 봐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모양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노파의 머리는 허옇게 새어 듬성듬성하게 두피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풀빵을 굽는 손가락 끝은 다 꼬부라져 있었고요. 저는 짠한 마음에 지갑에 들고 있던 현금을 다 꺼내 노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파는 은인을 만났다며 감사해했죠. 그러면서 보답으로 자신이 운명을 봐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옆에 있던 아들은 제법 흥미가 당기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기억 안 나? 왜 어머니가 집 나가기 전에 나한테 그랬다며. 평생 칼이나 휘두르고 사는 백정팔자였다고 했잖아. 아버지한테는 말년에 쪽박찰상이라고 했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보고 가자, 응? 아내의 영향으로 미신을 믿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또한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했고요. 저는 노파에게 저와 아들의 운명을 봐달라고 말했는데요. 노파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더군요. 거칠거칠한 노파의 손바닥에 제 손을 올리자 노파는 탄식하면서 말을 이었죠. 아이고, 어쩜 이리 보기만 했고. 초년중년에 가세가 기울고 아내가 떠나는 팔자지만 말년에 돈방석에 앉은 팔자라니 평생 돈 걱정은 없겠구려. 게다가 자식복도 많아. 평생 아들에게 효자받으며 살 팔자라니 정말 부럽구려. 부러워. 고개를 푹 숙인 노파는 제 손을 한참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고개를 드는데 전 노파의 얼굴을 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집을 나갔던 전 아내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상해 있었지만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것을요. 저는 너무 놀라 여보라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노파는 깜짝 놀라며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전처에게 왜 이런 행색으로 풀빵이나 팔고 있냐 묻자 전처는 그저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간 전처는 제게서 훔친 통장을 무당에게 갖다 바쳤다고 했어요. 신내림을 내려줄 날만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무당은 얼마 후 전 아내가 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무당 한 사람을 믿고 도시로 건너온 아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무당을 찾아가 신내림을 받으려 했지만 그저 잠시 잡기가 쉬운 것이지 신기가 온 것이 아니라며 윽박만 들었다고 하면서요. 결국 오갈 데가 없어진 아내는 부잣집 식모로 들어가 어렵게 삶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네요. 그러던 중 주인집 아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홧김에 불이 붙은 장작을 휘둘렀는데요. 그 앞을 지나가던 아내가 튀어오른 불씨를 맞고 그만 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눈이 먼 전 아내는 주인집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쫓겨났는데요. 그마저도 사기를 당해 전부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실명으로 눈앞이 안 보여도 신기하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얼추 그 사람의 흘러가는 인생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 재주로 풀빵 장사를 하면서 간간히 사주를 봐주며 살았던 것이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무당년 말만 안 들었어도 이런 쌩고생은 안 하는데 그때 뭐에 홀려서 남편이랑 피덩이 같은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는지 내가 미친년이지. 전처는 아들과 저를 버리고 무당을 따라간 것이 천추의 아니라며 가슴을 두드렸어요. 물론 전처가 원망스럽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망가지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전처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티셔츠로 눈가를 닦더니 그래도 다행이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죠.
그래도 늙음하게 부자 남편이랑 의사 아들을 만나다니. 내가 말년에 두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생고생하면서 이리저리 발벗고 뛰어다녔나 보네. 당신도 내가 얼마나 그리웠겠어. 나도 당신한테 받은 상처 같은 거는 다 잊을 테니 당신도 다 잊고 우리 다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살자고요. 아들, 그동안 엄마 없어서 많이 보고 싶었지? 어디 이리 가까이 좀 와봐. 애미가 눈이 멀어서 아들 얼굴도 못 보니 만져보기라도 하자꾸나. 우리 아들이 칼 잡는 팔자를 타고났다 무당년이 짓거렸었는데 의사가 되었을 줄이야.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호강은 무슨 호강이에요? 아빠 재혼한 지가 언젠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빠가 재혼을 했다니.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누가 재혼을 한다는 거야? 당신 설마 나 없다고 빈집에 딴 여자라도 얹히고 살았던 거야? 당신 마누라는 거지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손가락 꼬부라지도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명색에 내가 아는데 끝까지 기다렸어야지. 그럼 아빠는 도망간 마누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평생 혼자 지내야 된단 말씀이에요? 먼저 남편하고 아들 버리고 간 게 누군데 이러세요. 저희 아빠가 왜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죠? 저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밥 얻어먹은 일이 기억이 손에 꼽아요. 제 기억 속에 엄마는 맨날 무당집에 불려나가고 집에서는 저한테 칼 휘두르는 백정팔자라면서 학대했던 것밖에 없다고요. 말년에 고생하기 싫다면서 우리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가 벌어놓은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겠다고요? 절대 안 될 말이죠. 원준이 말이 맞아. 먼저 우릴 버린 건 당신이잖아. 당신 나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혹시라도 도망 나갔던 당신이 우리 생각나 돌아올까 몇십 년 동안 이사도 안 가고 그 시골집에서 기다렸어. 나는 꿈에서도 도망가는 당신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당신은 끝까지 안 왔거든. 원준이랑 내 마음속에 당신은 이미 죽은 존재야. 당신이 사람답게 살게 돕긴 하겠지만 이전처럼 우리 세 식구 같이 사는 일은 없어. 제 말에 전처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듯 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 한탄스럽다면서요. 그리고 뒤이어 아내가 차에서 나오더군요. 오랫동안 오지 않은 저희가 걱정되었던 모양이었죠. 아내는 전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김씨네에서 일하던 식모가 맞냐고 물었어요. 세상에, 여기서 만날 줄이야. 나 기억 안 나요? 왜, 나랑 같이 살았었잖아요, 김씨네에서. 나 그 집 며느리였는데. 그때 내 사주 봐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나한테 애도 못 낳고 남편한테 소방 맞아서 쫓겨날 팔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 말이 참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뭐예요. 말년에 이렇게 멋진 남편이랑 든든한 아들까지 생겼으니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아내와 전처의 인연에 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고요. 그런 모습이 불쌍했는지 아내는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후 전처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실명한 눈을 되살릴 수 있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 전처의 눈은 완전히 실명 상태였어요. 손가락 또한 너무 많이 써서인지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죠. 전처의 몸은 수십 년의 세월을 증명해주듯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전처는 요양원으로만 가야만 했어요. 과거에 저를 버리고 떠나간 전처를 고급 요양원에 보내줬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전처가 불쌍하다며 짠하게 말하길래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과거를 알게 된 아내가 떠날까봐 두렵긴 했지만 언제까지 비밀로 하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아내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연이 생각지도 못하게 얽혀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 주라며 오히려 전처를 더 챙겨주었죠. 저는 아내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내를 설득해 한 달에 한 번씩 전처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애석하게도 전처는 아직도 그놈의 복타령을 하면서 신세 한탄을 풀어놓기만 하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못된 사람에게 걸려 망가진 전처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제가 하는 조언을 조금만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치닫진 않았을 텐데 참 가슴이 아려오곤 하네요. 하지만 전처와 저는 이미 끝난 인연이기에 그 이상 도와주는 건 안 될 말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정해진 복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력과 기회로 나아가고 또 그걸 토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니까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꼭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 거니까요.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